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아까 분양 보증 관련해서 뉴스 하나 읽어봤고요. 자, 이제 다른 뉴스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 기사는 6월 4일 기사라서 좀 날짜가 있는데 제가 이 북마크를 해놨던 건데 겸사겸사 읽습니다. 오랜만에 움직인 서초 대장주 반포 아크릴리버 신고가라고 해서 전용 164.39제곱미터가 지난달 41억 8천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2월달에 40억에 팔린 이후에 첫 거래인데 최고가란 얘기죠. 신고가 갱신이란 얘기입니다. 대치 아이파크도 59.96제곱미터 20평형대죠. 최고가를 찍었다라고 해서 강남 일대 인기 지역들의 신고가 거래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 것이냐, 이제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레미안 대치택 팰리스도 지난달에 28억 9천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9월 29억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전고점 갱신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본격적으로 시즌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6월달 넘어서부터 살짝 이제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북마크만 해놓고 넘어갔던 기사인데 왜 다시 읽냐면, 근래에 제가 파인드 아파트의 김민규 대표님이랑 얘기하다가 이제 이분께서 실거래가 신고 등재되는 내역들을 보면서 이것저것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아직 기사에 나오진 않았지만 현석 2구역 재개발한 그 한강변 아파트죠. 레미안 마포 웨스트림이 5월달 실거래 전용 84, 그러니까 30평형대가 14억 5천만원 거래되는 사례가 있고, 여의도 같은 경우도 지금 막 달아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아크릴리버파크 전용 112제곱미터도 37억 3천만원. 예, 지금 막 또 평당 1억 가려고 지금 막 올라가는 건가요? 그 다음에 164제곱미터, 아까 요 41억 8천만원 실거래. 이제 이런 사례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시 또 뜨겁게 달아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느낌, 좀 찜찜한 느낌을 받게 한다. 찜찜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시장이 또 다시 불안해지는, 수요층들이 불안해질 만한 어떤 그런 이 징표들이 이게 돼줄 건지, 이런 기사들이 앞으로 좀 더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뭐 꼭 참으면서 정부가 사지 말아라, 기다려라 하고 시그널을 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마음을 붙들어 맬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아까 읽었던 그런 어떤 기사들도 사실은 무주택자들 집 사지 마세요. 분양가 더 낮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사지 마세요. 분양가 계속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고가 아파트들이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보면 사실 이런 시장은 그럼 무주택자들의 시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1주택자들의 교체 수요일 수도 있고, 또는 청약으로는 도저히 가점 안 나와서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자금력 들고 계신 분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지난 시즌에 팔아서 현금 들고 있던 분들이 지금 바닥은 이미 친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더 오르기 전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수요 이 대기 매수,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하나씩 나선 모습들이 이렇게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 여름 시장 끝나고 올 가을 시장, 뭐 얼마 전에 아기곰님이 인터뷰하신 거 보면 9월부터 다시 달아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안 요소로 작동하면서 올 가을 부동산 시장을 또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굴 것인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부동산 스터디 카페 트래픽은 잠잠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5월달 공급대책 나오고 나서 나올 때 바짝 피크 찍었다가 떨어졌는데 확 꺼지진 않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트래픽 안 좋은 시절에 일간 트래픽 한 200만 뷰 전후, 200만 밑으로 한 190만 이렇게도 나오긴 하는데, 요새도 한 270, 80만 원 정도는 270, 280만 트래픽 정도는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일간 트래픽이. 그래서 심리도 그렇게 꺾여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달아오르지는 않으면서 간보는 그런 장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트래픽에 유의미한 변화가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간 단위로 저는 매일 보고 있으니까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는 뭐 짤막하게 읽어볼 기사입니다. 삼성역 봉은사역 광역복합 환승센터, 서울역보다 환승이 4배 빠르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또 이 삼성역 주변으로, 봉은사역 주변으로 이제 광역교통시설들, 삼성역이 굉장히 앞으로 핫한 지역이
뭐 지금도 핫하지만 더 핫해지겠죠. 근데 이 지역에 광역교통시설들을 몰고 일종의 교통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플랜 하에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서울역보다 환승이 4배 빠르다. 그러니까 교통시설들끼리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행동선이 많이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일간 이용객이 60만 명 예상이 되는데, 서울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보면 좀 1호선 서울역, 4호선 서울역, KTX 서울역, 좀 이렇게 많이 분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지하도시 개발하듯이 이렇게 층층이 입체화 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이 개선을 하면서 동선들을 많이 효율적으로 줄였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동 시간이 1분 51초로 매우 짧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 지역을 홍콩의 구룡역, 싱가포르의 하버프론트역처럼 대중교통망과 인근 복합시설, 공공시설이 하나로 연결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뭐뭐 들어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기사 언급된 내용 보면 일단 지하철 2호선 삼성역, 그 다음 9호선 봉은사역, 2호선하고 9호선 들어오죠.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그 다음 GTX C 노선 들어오죠. 그 다음에 도시철도 위례 신사선 계획되고, 그 다음에 지하철 2호선 아까 봤고요. 버스, 택시, 그렇게 들어오죠. 자, 이 차량들도 지하로 가나 봅니다. 지하 1층에서 3층까지는 버스, 택시의 환승 공간, 버스도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서 지상 쪽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가서 환승하게끔 밑으로 내려가는 어떤 공간을 구상하나 봅니다. 철도 통합대합실, 공공상업시설이 지하 1층에 3층 사이에 들어오고 버스 환승 정류장만 52개 노선에 달한다. 삼성역으로 가는 버스들이 엄청 늘어나나 봐요. 저희 집 앞에서도 740번 타면 삼성역까지 가는데 그 중에 하나겠네요. 그리고 썬큰 이런 개념처럼 지상광장에서 지하 4층까지는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위에 뻥 뚫어가지고 빛이 지하 4층까지 내려가게끔 그렇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지하 5층은 위례신사 도시철도 대합실, 지하 6층은 위례 신사 승강장, 그 다음에 뭐가 빠졌나 했더니 지하 4층에 GTX AC 노선 승강장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네요. 서울역이 하루에 6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그 10배 수준이라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언제 완공될까요? 아무튼 삼성역 주변으로 이 복합환승센터, 이 교통망들이 이렇게 집중되게끔, 그리고 이제 복합시설들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한번 진짜 강남의 중심지로 도약을 할 텐데요. 이 배후의 주거지역들, 괜히 앞으로 투자하려고 보는 지역들, 강남권에 주목하는 지역들 중에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거론되는 게 괜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이런 걸 보면 듭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 기사는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될까 살짝 고민했는데 그래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막히자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이 붐이다.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 사업 서울 경기로 확산되고 있다. 얼마 전에 분당에 이어서 일산의 장성마을 2단지도 리모델링 추진한다. 그래서 포스코 건설 설명회하고 한다. 이제 그런 기사를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자, 서울 분당 등 39곳 28,000여 가구가 사업을 추진한다. 초기 단지도 30여 곳 추정되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나서는 단지들이 이렇게 늘고 있다 얘기입니다.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재건축 부담금, 그다음 안전진단 통과하기 힘든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리모델링 중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많이 생기면 리모델링에도 규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투자 목적으로 막 사자, 또 부동산 가격 출렁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꼭지에서 기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JNK 도시정비, JNK 유명한 이 정비업체입니다. 재개발 쪽도 많이 수주해서 컨설팅하는 정비업체예요. JNK 도시정비하고 포스코 건설에 따르면 서울과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을 추진한 단지 39곳 28,221가구고 잠원동화 아파트, 위치 되게 좋죠. 어디 위치냐면 반포자의 아파트 맞은편 쪽입니다. 동아 아파트, 그리고 옥수 삼성 아파트,
옥수 삼성 아파트는 지금은 이제 옥수하면 레미안 리버젠이나 아니면 이편세상 옥수 파크힐스 이런 아파트가 인기지만 약 한 10여 년 전, 한 15년 전, 막 그때는 옥수 삼성 아파트 하면 옥수 라인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였던 곳입니다. 가락금호 아파트 등, 이제 15곳, 한 14,371가구가 추진이만 설립된 곳인데, 이런 지역들이 다시 한번 이제 리모델링 붐이 재현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지난해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인해 리모델링 선회한 단지들이 늘었고, 자, 아파트의 경우 30년이 지나도 안전진단 D등급, E등급을 받기 어려워진 반면에 리모델링 사업은 중국 15년만 지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종전 가구수 대비 15% 가구수도 늘릴 수 있고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이면 층수를 높이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지고 C등급 이상은 수평, 별동 증축이 허용되는 등 재건축보다 인허가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서 일단 리모델링을 해보겠다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빨리 가고 있는 강남구 개포구성 4차 사례를 얘기하는데 여기 2015년 시공사 선정 후에 4년 만인 올 3월 착공까지 들어갈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초우금 안암 이촌현대 맨션 대치성경 3차 잠원 한신 로얄 분당 한솔 5단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관할 구청에 접수한 상태, 사업이 많이 진행됐다는 얘기죠. 특히 개포 대청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남 최초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 단지로 3개층을 높여 종전 822가구를 902가구로 늘릴 예정, 한 80가구 정도 늘어나죠. 그리고 서울 옥수극동, 등촌부영, 청담 권영, 대치현대 1차, 평촌 목련 2, 3단지 등도 각각 안전진단, 심의 등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조합 설립 인가 단계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들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이 5개 지역 시범 사업,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했고 추진하고 있고 한다는 얘기인데, 기사가 여러가지 포인트들을 잘 짚고 있네요. 내력벽 철거를 사실상 불허한다거나 용적률 규제 가능성도 추가적으로 있어서 옥석을 가려야 된다.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2016년 내력벽 철거 허용안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이후에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리모델링할 때 재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사실상 내력벽 철거를 불허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 같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내력벽 철거하고 구조를 변경하고 하게 되면 기존의 리모델링 아파트의 단점으로 지적되던 어떤 평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이제 사실상 내력벽 철거를 불허하기로 내부 방침 정했다라고 하니까 여전히 못난이 설계와 이쁜이 설계가 뒤섞여 있는 구조에 따라서 이제 벽식으로 지어져 있는 옛날 아파트들을 하다 보면 끝라인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좀 확장하거나 넓히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 설계를 다양하게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타입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평면이 별로 이뻐지지도 않는데 해야 되나? 이제 조합원들 간의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동의 여부들도 오락가락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내력벽 철거는 사실상 불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용적률 규제 가능성도 이게 면적 기준으로 어차피 용적률이 꽉꽉 차 있는 데서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재건축으로는 용적률을 받아먹기 힘드니까 그냥 리모델링을 해도 면적 올릴 수 있으니까 할만하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빨리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단지들도 있는데,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자, 보시면 가락금호 아파트, 청담 권영 아파트 현재 용적률이 거의 400%인데 이 상황에서 수직 증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450에서 500%로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서 용적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이게 지금 용도 규제, 그러니까 주거지역 같은 경우 사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용적률 300%인데 과거에 90년대 중후반에 지었던 애들이 400% 선에 져 있는 건데, 이게 500까지 올라가면 사실 서울시의 준주거 용적률도 원래 400이거든요. 이거저거 받아서 기부 체납하면 500까지 주는 상태인데, 일반 주거지역이 500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용적률이 너무 높아지면서 이 형평성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건드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염두는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리모델링 추진 중인 주요 아파트 상황에서 이제 보면 이 기사에 쭉 단지들 서울, 그 다음 분당, 다른 지역들까지 쭉 정리해 줬는데, 보니까 이
자료 자체를 굉장히 자료 정리가 잘 됐다 싶었는데 보니까 포스코 건설에서 제공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포스코 건설 리모델링 쪽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주하려고 많이 이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를 약간 리모델링 쪽에 관심을 유도하고자 해서 이런 보도자료를 준 게 아닌가. 아까 하긴 보니까 JNK랑 포스코랑 같이 이제 얘기했죠. 이런 정비 관리 전문 업체들도 결국은 이 컨설팅, 이 정비 관리 수주를 해야지 먹고 사는 거니까, 재개발 재건축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재건축은 굉장히 앞으로 지연될 거고, 새로 신규 사업지 찾아야 되면 이제 리모델링이 그 분야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공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냈겠구나 싶은 생각도 지금 보니까 드네요. 자,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이 기사는 어떤 단지들이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냐, 뭐 시공사 선정된 곳들도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많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소개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보고자 했던 거는, 자, 이 리모델링 사업도 이제 사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멸실이 될 거잖아요. 리모델링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서 주택이 공급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멸실은 마찬가지로 도래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주택의 공급이 일정 시점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일정 부분 제한된 상태에서 이제 지금 재건축들도 이주들 하기 위해서 멸실되는 물량들 있잖아요. 이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로 멸실 물량들이 있을 텐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하면 재건축에 비해서 임대가가 좀 상대적으로 높은 단지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물량 멸실들이 주변에 임대 가격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서 굉장히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뭐 지금은 사실 이른 얘기긴 하겠지만, 리모델링 사업이 이렇게 붐이고, 이렇게 지금 기사에서 언급되는 단지들이 사업을 마치고 지금 뭐 수직중층 뭐 822세대가 900세대 된 사례, 이런 사례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흔히 보지 못한 사례거든요. 이제 수직중층동에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조합원들이 이득을 누렸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수지타산들 따져보고 성공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른 단지들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들 사업장의 이주 빠르면 뭐 한 1년, 늦으면 뭐 한 2, 3년 안에 이제 이런 사업장들 중에 규모 있는 데들도 이주 멸실. 아까 면세 부문 서울 분당 등 28,000세대라 그랬잖아요. 멸실 세대가 28,000세대, 작지 않은 세대죠. 장기적으로 멸실 물량들 생각할 때 리모델링들도 좀 따져가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겸사겸사 들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세계에서 5번째로 긴 보령 해저 터널이 7년 만에 관통을 했다라고 합니다. 좀 이런 거 보면 신기해요. 그리고 이게 세계에서 5번째 길이 6.9km, 7km 정도 되죠. 국내 최장 해저 터널인 보령 해저 터널이 공사 7년 만에 양방향 관통된다. 이게 막 바다를 뚫고 해저 터널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 굴 파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터널 하니까, 이번에 제가 속초 갔다 오면서 양양고속도로 타다 보면 이게 10km짜리, 11km짜리 굉장히 긴 터널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그거 뚫는 거나 이거 뚫는 거나 비슷한 것도 같고 말이죠. 아무튼 좀 신기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5번째로 긴 해저 터널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 뭐 이렇게 교통이 개선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 그렇게 꼭 해저 터널을 뚫어야 했냐, 뭐 이제 괜히 별로 쓰지도 않는 데인데 이렇게 돈을 쓸 필요 있냐, 그런 어떤 비판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이게 뚫리면서 뭐 개선이 될 거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고, 그렇게 크게 관심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GTX 공사기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게 지금 7년 만에 6.9km를 뚫었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제 GTX가 빨리 개통한다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공학적인 어떤 그런 공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GTX가 우리가 지금 오늘도 아까 뭐 삼성역에 GTX AC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그 GTX가 지금 저 멀리 파주 킨텍스를 거쳐서
은평뉴타운을 거쳐 서울역,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 삼성을 거쳐서 저 밑에 동탄까지 내려갈 때 그거 뚫어서 공사하는데 몇 년 걸리나요? 진짜 사실 궁금하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서울에 온통 다니는 곳에 지하철 공사하는 곳들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6.9km가 7년인데 바다가 아닌 도심, 도시의 지하를 뚫고 가는 이 GTX는 몇 년이면 끝날 수 있는 건지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댓글이라든가 남겨주시면 저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카톡 소리는 죄송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기사를 좀 짧게 읽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사들을 만담처럼 길게 읽었네요. 그래서 원래 준비했던 몇 곡지의 기사는 빼고 이 기사를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 해당 기사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읽도록 할게요. 자, 지방 미분양 52,000 가구가 시한폭탄이다.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매경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의에 나선다. 국회도 양도소득세 등 감면을 입법하겠다는 소리인지 감면 입법해달라 요청을 했다는 얘기인지 아무튼 그 얘기인데요.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저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시장이 침체되면 살리기 위해서 이런 세제 혜택 등의 어떤 정책적인 개입을 할 거냐 저는 계속 지켜볼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김수현 정책실장의 책에서도 보면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런 시그널을 절대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말 그대로 죽는 이게 결국 뭐냐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라고 하는 거는 다주택자가 와서 더 사든가 무주택자가 와서 세금 안 낼 거 이거는 이 카운트하는 거에서 배제해 줄 테니까 일종의 투기 목적 실사용을 아니라고 하더라도 와서 일단 좀 받아주세요. 당신이 거주할 집이 아니라도 와서 좀 받아주십시오. 사주십시오. 이게 이 사업 시행자들이 떠안고 있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좀 같이 분담해 주세요. 민간에다가 헬프를 요청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이걸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사실 정부가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 규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책들, 아까 분양 보증을 안 해주는 형태에서 분양가 규제한다든가 한쪽에서 이렇게 매몰차게 몰아차고 하고 있지만 시장은 되게 양극화되면서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미분양을 이렇게 신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장은 여기는 좀 다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주택자들이 또는 유주택자들이 가서 이런 식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더라도 좀 사주세요라는 식의 유인책을 만든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자, 지금 거론되는 이 얘기는 2012년, 13년 과거로 돌아가면 2002년까지 서울 수도권 등에서 미분양 아파트들 처리할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5년 면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시에도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안, 다 있었던 얘기들을 다시 서울 수도권에서 썼던 내용들을 갖다가 지방이 지금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업계에서 제안을 요청을 한다는 얘기고 국회에서도 세제지원 법안이 발의되며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제 요 비슷한 내용 7일이네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제한 특례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내용이 어떻게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또 정부가 이걸 받아들일지 어쩔지 한번 되게 관심 있게 보실 만한 부분 꼭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통과되면 여러분들은 지방의 미분양 주택들 양도세 면제되는 것들 받으려고 들어가실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서울의 지난 텀에 이 양도세 미분양 공교롭게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2013년 그때 이제 이게 있었거든요. 12년, 13년 그때 이제 이 혜택들을 줬거든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2013년 이때가 이 혜택이 나오고 한 1년 정도 후, 1년 반 정도 후가 거의 바닥? 그러니까 당장 이게 실행될 때가 바닥이 아니라 그거보다 한 1, 2년 정도 후가 바닥이었거든요.
자, 뭐 이런 항상 규제라든가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이 제도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고 더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이 논의가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타이밍상 서울하고 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의 시기에는 좀 이렇게 다른 텀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이게 이제 거론되고 간다는 거는 실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굉장히 어떤 크게 입김을 작용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김소연 정책실장은 이런 식의 개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바 책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나설지, 국회가 어떻게 나설지 지금부터 좀 더 밀도 있게 살펴볼 만한 타이밍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이 기사도 함께 꼽아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근래 뭐 그렇게 바쁘진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외부 일정이 간혹 생기고 또 지난주에 여행 갔다 오고 그러니까 뉴스를 많이 빼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막 부동산 뉴스를 요새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유튜브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예, 그런 좀 위기감, 압박감, 죄송한 마음, 예, 이렇게 교차해서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능력되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읽으려고 할 테니까요, 예, 꾸준히 애정을 갖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예,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